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웃음을 보내드렸던 미국의 맥스 슐먼입니다. 논리로 접근하는 사랑은 오류라는 내용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어 하시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에 대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오늘도 많은 웃음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작품은 인간 계산기입니다. 대학생인 남녀 두 주인공의 재미있고 다양한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인간 계산기, 맥스 슐만. 나는 차체가 길고 늘씬한 컨버터블 자동차 한 대를, 역시 키가 크고 늘씬한 포피 허링이라는 여자애와 함께 타고 다닌 적이 있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포피의 몸매였다. 단지 몸매뿐이었다. 그녀의 매력은 오로지 신체적인 데 있었다. 심적이나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몇 광년만큼이나 떨어져 있었다. 나는 예민했고 그녀는 둔했다. 나는 낭만주의자였고 그녀는 상업주의자였다. 내가 플루토라면 그녀는 트럼펫이었다. 내가 해묵은 상아라면 그녀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었다. 그러나 미의 숭배자였던 나는 그녀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황홀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숭배하려면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있어야 할 지경이었다. 그녀의 균형미, 허벅지의 선, 음악과도 같은 움직임, 폭 꺼졌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몸의 굴곡,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바로 미쳐버린 것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1학년 봄학기 개강 첫날, 스네이스 교수의 영어 수업 시작이었다. 나는 약간 일찍 교실에 도착했다. 포피는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다. 시골 소녀같이 스커트와 헐렁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서 크림빛을 띤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었다. 나는 여자 쪽으로 돌아앉아 숨김없이 찬사의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미소를 짓더니 블라우스를 끌어내려 드러난 어깨를 가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편 어깨가 드러났다. 나는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웃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블라우스를 잡고 양쪽 어깨 위로 끌어올렸다. 이것이 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블라우스의 목선이 넓어서 가슴이 깊이 파여버린 것이다. 나는 기쁜 듯이 손뼉을 쳤다. 눈두덩 한번 맞아볼래? 그녀가 쏘아붙였다. 내가 부드럽게 대답해줄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스네이스 교수가 걸어 들어왔다.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이렇게 속삭이고 교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교수는 체구가 그렇게 당당하지는 못했다. 그는 자그마하고 구부정한 사람이었다. 우둘투둘한 머리통 위에는 단지 몇 가닥의 백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눈은 마치 구슬 같았고 코는 지나치게 길었으며 얇은 입술은 곡선을 그리며 축 처져 있었다. 낡은 푸른색 양복은 반질반질하니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마치 연구차의 표면 같았다. 교수는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아니었지만 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스네이스 교수는 저명한 학자였던 것이다. 그가 쓴 책 스네이스 영문법은 미국에 있는 수백 군데의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문법과 용어 사용법에 있어서 그는 학계에서 30년 이상 인정받고 있는 권위자였다.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 또한 영어 용법에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문필가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기에 자연히 영어 용법에도 관심이 갔던 것이다. 나는 나의 모국어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데 수년간의 세월을 바쳤다. 전국을 다 통틀어도 나만큼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18살의
젊은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면에 있어서 나의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다 할지라도 스네이스 교수 같은 전문가에게서는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미네소타 대학에 들어온 이유도 스네이스 교수가 그곳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교수는 교탁을 탁탁 쳐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학생들이 조용해지자 그는 말을 꺼냈다. Owing to the fact that this is the first day of class. 학기 첫날이니만큼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내주겠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due to가 아니라 owing to를 표현을 쓴데 유의해야 한다. due to는 비동사와 같이 쓰여야만 옳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가 뒤로 미룬 것은 비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The postman of the ball game was due to rain 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Due to rain, the ball game was postponed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손을 들었다. 뭔가? 교수는 성급한 어조로 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숙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서 탁월한 언어학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교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됐다고? 그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연민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due to 앞에 반드시 비동사가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비동사 없이도 그 표현을 씁니다. 우리 식구들도 모두 그렇게 하죠.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저하고 얘기해본 사람들은 다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눈을 뜨십시오.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고 교수님만 옳습니까? 교수는 입을 딱 벌렸다. 언어란... 나는 가장 좋아하는 화제거리에 열을 올려가며 계속 말을 했다. 살아있는 것이며 자라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살아있고 자라나며 변화하느냐? 물론 사람들 때문이죠. 언어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으며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곧 옳은 문법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고색창연한 문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교조주의자이며 보수주의자이고 진부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교수의 얼굴이 기묘한 흑빛으로 변했다. 입술 주위만이 백지장 같아서 흡사 생기를 잃은 흑인 가수의 모습이었다. 그는 몇 분 동안 말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았으나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40년 동안 박봉의 교수직에 몸바쳐왔네. 그는 노여움을 띤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아둔한 소리들도 꽤 많이 들어봤지만 자네처럼 아둔한 소린 처음이네. 최근 사춘기를 거치느라 자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겠어.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학문과 무수한 석학들의 노력 덕분에 영문법이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자네도 알고 있나? 억측만을 일삼는 사람 같으니라고. 어떻게 감히 공장 일꾼이나 여인숙 아줌마, 대학 초년생들이 사용하는 비문법을 정통 용법 대신 사용하자고 제안할 수가 있나? 이 얼간이 야만인 같으니 맥컬리와 에디슨 같은 학자들의 고상함을 비천한 톰, 딕, 해리 같은 사람들이 짓거리는 거친 언어와 맞바꿀 셈인가? 용법에는 규범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어. 이 규범은 학습을 통해서 강화되어야 해. 상스러운 물결이 나의 문지방 위로 넘어 들어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네. 앞으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자네 머릿속에나 넣어두게. 하지만 교수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나는 외쳤다. 그러나 그의 눈빛을 보자 그만 기가 죽고 말았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오늘 수업은 이만.
이 과정의 교재는 스네이스 영문법이다. 교내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다. 내일 강의를 시작할 때는 다들 교재를 준비해 갖고 오기 바란다. 수업 끝. 나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것을 느끼며 교실 밖으로 나갔다. 지금 한 인간을 계몽시키려 했지만 그 결과 무엇을 얻었는가? 모욕과 비방, 그것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 같은 늙은이, 진부한 독단만 한 보따리 싸들고 웅얼거리면서 진보와 진리를 제시하는 자에겐 독사처럼 달려들다니. 그래, 언젠간 이 빚을 갚아주겠다. 그는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복도로 나오던 나의 눈에 건물 밖으로 걸어가는 포피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나는 갑자기 밀어닥치는 갈망에 압도되어 방금 스네이스 교수에게 받은 수모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밖으로 다름질쳐 나가서 포피의 발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나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팔 놔. 그녀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까 나를 훑어보던 늑대가 이제는 곰살궂게 굴고 있네. 그건 오해야. 나는 항변했다. 난 너에게 딴 맘 먹은 건 없어. 나는 너를 그냥 최고로 숭배할 뿐이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콧웃음을 쳤다. 정말이라니까. 난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정말이지 예민한 사람이야. 너는 심리적으로 나의 마음을 끌었어. 너에 대한 시를 써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시를 쓰니? 그녀는 내게 딱딱한 시선을 보내며 물었다. 약간. 나는 눈을 내리깔고 솔직히 고백했다. 물론 썩 좋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훌륭한 시인이 되고 싶어.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그녀는 잘라 말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세상에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들도 많지. 어떤 것들? 진리와 미, 예술. 잘 가.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있겠지.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나는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 나는 외쳤다. 이봐, 네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도비 길리스. 이봐, 도비 길리스. 나한테 언니가 3명 있어. 셋 다 결혼했고 아이들까지 있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언니 셋이 사들인 옷을 다 합해봤자 2벌밖에 안 돼. 왠지 아니? 모두들 토끼하고 결혼했기 때문이야. 거참 묘한 일이구나. 나는 감탄했다. 진짜 토끼들인가? 아니, 바보 같긴. 우리 언니들이 아무런 목적도 진취성도 없이 사는 남자들하고 결혼했다는 말이야. 형부 중에 한 사람은 깽깽이 연주자고, 또 한 사람은 수채화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찰흙을 빚어. 진리, 미, 예술, 그런 거나 끌어안고 기어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형부들 중에 누구도 밥벌이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아, 그래서 예술가를 사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군. 그래. 그녀는 쌀쌀한 어조로 말했다. 난 벌써 오래전에 내가 사랑에 빠질 남자는 단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결론을 내렸어. 그건 바로 돈이야. 집안이 별로이고 셰익스피어 따위는 몰라도 상관없어. 돈 버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씀이야?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난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지금은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나중에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면 돼. 나는 언니들처럼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난 최고급 옷과 커다란 저택, 하인들, 그 외에 좋다는 것은 모두 얻고 말겠어. 내 마음은 우울해졌다. 분명히 이 여자애하고는 잘해볼 수 없을 것이다. 설사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대체 그 앞날에 무엇이 있겠는가? 무슨 로맨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그녀는 예술에 대해 격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반대로 나는 사업이나 돈 문제에는 완전히 무관심했다. 이번에 연애 감정은 싹 트려고 할 때 죽여버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천박한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몸매를 보면 그녀를 놓아둘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너무 아름다웠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큰 거짓말을 했다. 네가 내 눈을 뜨게 해줬어. 이제부터 나는 돈 버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겠어. 그게 현명하지. 포피는 인정한다는 듯이 말했다. 내 컨버터블 자동차 한번 타보지 않을래?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컨버터블 자동차를 갖고 있어? 뭐 대단치는 않아.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새 차도 아니고 그렇게 크지도 않았다. 하지만 컨버터블은 컨버터블이었고 나는 그것을 무척 아꼈다. 나는 언제나 그것을 깨끗이 닦아 윤기가 흐르게 했으며 2개월마다 한 번씩 라디에이터 캡에 스코럴 테일을 갈아주고 있었다. 정말 타보고 싶어. 포피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서점에 들러야 돼. 스네이스 영문법을 사야 되잖아? 나는 내게 심한 괴로움을 주었던 그 이름을 듣자 얼굴을 일그러뜨렸으나 그 고통은 곧 사라졌다. 저 찬란한 포피의 곁에 있으면 행복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 와봐. 나는 이렇게 소리치고 계속 눈짓을 하면서 컨버터블이 있는 곳까지 그녀를 데리고 갔다. 우리는 차를 몰아 금세 해머스미스 책방에 도착했다. 이곳은 새 책과 중고 서적들을 파는 곳이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 해머스미스 씨가 다가오면서 기대에 찬 모습으로 통통한 손바닥을 비벼댔다. 어서 오세요. 그는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네이스 영문법 책 얼마예요? 포피는 큰 소리로 물었다. 나는 난처해져서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묻는 법이 없었다. 체면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4달러 25센트요. 해머스미스 씨가 말했다. 말도 안 돼. 포피가 소리쳤다. 그럼 헌책은 얼마예요? 3달러 75센트요. 그럼 저보고 기껏 50센트를 아끼자고 헌책을 사라는 말이에요? 그녀가 따졌다. 아, 꼬마 아가씨. 그는 책방 주인들이 흔히들 그렇듯이 낄낄 웃으면서 말했다. 그 정도면 비용이 꽤 절약되는 건 아닙니까? 저한테 꼬마 아가씨라고 하지 마세요. 포피는 이렇게 쏘아붙으며 손가락으로 그의 살찐 턱을 쿡 찔렀다. 해머스미스 씨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만일 어떤 학생이 와서 자기가 쓰던 스네이스 영문법 책을 팔면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를 똑바로 쏘아보며 포피가 물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얼마나 주실 거냐고요? 그녀는 되풀이에 말하면서 그를 코너로 몰아붙였다. 2달러 50센트 주지요. 그가 자백했다. 뭐라고요? 헌책 하나 팔아서 1달러 25센트나 챙긴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도둑이군. 나는 굴욕감으로 몸을 비틀었다. 제발 포피, 책은 내가 사줄게. 받기만 해. 포피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조금도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차로 돌아오면서 줄곧 투덜거렸다. 나는 리버로우드 쪽으로 차를 몰면서 그녀가 제발 목가적인 풍경을 보고 그런 저급한 감정을 몰아내 주었으면 하고 바랬다. 과연 나무로 뒤덮인 미시시피 강의 가파른 벼랑길을 달리는 동안 그녀는 잠잠했다. 저 아래에선 봄 기운이 풍겨나는 강물 위에 하얗게 거품이 일고 있었다. 날씨는 따스했다. 공기에는 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대지의 달콤한 흙내음이 스며 있었다. 한창 싹이 트는 나무 위에서는 둥지를 트는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었다. 차는 도로를 벗어나 풀로 뒤덮인 언덕에 멈췄다. 포피는 좌석 한 구석에
느른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예뻤다. 부드러우면서도 생각에 잠길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포피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포피가 가만히 있어 그 손가락 끝에 키스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스네이스 영문법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녀는 몸을 세워 앉으면서 외쳤다. 말이 돼? 헌책 한 권을 팔면서 1달러 25센트나 챙기다니. 그녀의 다리를 잡아서 언덕 밑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포피, 나는 이 불쾌한 화제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곳 멋지지 않니? 하늘은 얼마나 파랗고 풀은 또 얼마나 푸르고 구름은 얼마나 흰지. 그리고 예, 그녀는 내 가슴을 닥치며 소리쳤다. 좋은 생각이 있어. 왜 서점만 스네이스 영문법을 팔아 돈을 벌어야 되지? 우리가 하면 어때? 포피, 구름하고 풀, 하늘이. 내 말 들어봐. 우리가 2달러 60센트씩 주고 헌책을 사는 거야. 서점에서 쳐주는 돈보다 10센트를 더 주는 거지. 그걸 3달러 65센트에 파는 거야. 서점에서 부르는 값보다 10센트 낮은 금액이야. 그러면 우리는 한 권에 1달러 5센트씩 벌고 학생들은 서점에서 책을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 거래할 수 있잖아. 저것 봐, 포비. 파랑새야. 저쪽에는 진홍 풍금조가 있고. 봄학기가 끝날 때쯤 책을 사들이자. 내가 가서 애들한테 서점 말고 우리에게 책을 팔라고 얘기할게. 여름에는 그 책을 갖고 있다가 가을 학기가 되면 신입생들한테 파는 거야. 신입생 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도비? 몰라. 나는 우울하게 말했다. 적어도 300명은 될 거야. 그럼 우린 315달러를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어때? 포피는 쾌활하게 말하면서 우아한 손가락으로 내 갈비뼈 위를 콕콕 찔렀다. 굉장한데? 나는 중얼거렸다. 물론 책을 사려면 자본이 좀 있어야겠지. 어디 보자. 한 권에 2달러 65센트씩 300권이면 780달러야. 그만한 돈 있니, 도비?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관찰하듯 내 컨버터블의 몸책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 차면 틀림없이 800달러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안 돼! 나는 비명을 질렀다. 차를 파느니 차라리 갈비뼈를 팔지라. 나는 차를 사랑했다. 말 그대로 사랑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되풀이에 말했다. 왜 안 돼? 내년 가을이면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난 이 차를 사랑해, 포피. 이제껏 내가 세차하고 윤을 내고 손질을 했어. 나는 이 차와 친밀한 사이라고. 내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니? 감상적이군. 그녀가 비웃었다. 이제 돈만 생각하기로 했다면서.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한 번 토끼는 영원한 토끼라는 걸 말이야. 날 집에 데려다줘, 도비. 내 안에서 한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다. 좋아, 그녀를 집에 데려다줘. 여자의 탈을 쓴 이 계산기를 없애버리란 말이야. 그러나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외쳤다. 안 돼, 그녀를 붙잡아. 잘 다듬은 저 몸매와 깎아놓은 듯한 굴곡, 예술적인 다리를 생각해보라고. 두 번째 목소리가 더 강했다. 아니, 잘 알 수 없었다. 이봐, 포피. 나는 애원했다. 차를 팔지 않으면 어때? 그냥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받으면. 뭐라고? 이 차를 빼면 우린 뭐가 남고? 멍청한 소리 마라, 도비. 그럼 차를 팔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모든 희망을 잃고서 물었다. 포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돈이 필요 없잖아. 너무 오래는 안 돼. 그녀가 뒤를 주었다. 그러다간 시장이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 그 후 몇 주 동안 포피는
끊임없이 내게 차를 살 사람을 알아보라고 졸라댔다. 이런저런 말들로 얼버무려 그녀의 공세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차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다. 팔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나의 차와 헤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그러나 포피를 잃는다는 생각 역시 개운치 않았다. 나는 그렇게 개운치 않은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포피 때문에 겪는 어려움 외에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새로운 악몽이 다가왔다. 스네이스 영문법 말이다. 매일 있는 일이지만 그 책만 열었다 하면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못된 법칙이 글자 그대로 한둘이 아니었다. 그 법칙들이 잘못된 것은 아무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따르지 않는 법칙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겠는가? 결국 언어는 법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수학이 아니다. 언어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이다. 영어 용법의 정수는 법칙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법칙을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강의 시간마다 나는 이 뻔한 사실을 스네이스 교수에게 소리쳐 말해주고 싶은 충동으로 온몸이 타오를 지경이었지만 그의 첫 대면에서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 평화를 지키곤 했다. 사실 평화가 아니었다. 내 마음속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언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이 부당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스네이스 교수에게 항변하더라도 결국 똑같은 대답을 들을 텐데 그의 법칙을 깨는 사람은 촌뜨기요 상스러운 자들 뿐이라고. 촌뜨기와 상스러운 사람들? 맙소사, 가장 저명한 학자이신 역사 교수도 매일 투부정사를 둘로 쪼개어서 쓰는데 스네이스는 그에게도 촌뜨기라고 할 건가? 묵직한 햄처럼 여러 개의 학위를 엮어 갖고 있는 인류학 교수는 쉘이 나와야 할 곳에 will을 사용하고 문장 끝을 전치사로 마감하기 일쑤였다. 스네이스는 그에게도 상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건가? 내가 듣는 강의의 교수들 모두가 위대한 문화와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인데 이 학자들을 수준 낮은 사람들로 매도해버릴 건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스네이스를 당황하게 만들어 내가 받은 수모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교수들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자. 그들 모두에게 스네이스가 틀렸다고 말하는 문장들의 목록을 돌리자. 교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문장들 속에서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당연히 못 찾겠지. 그리고 그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의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스네이스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자. 이번에야말로 나를 기죽이지 못하리라. 이번에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내 쪽이다. 바로 그거야. 나는 무릎을 치며 이렇게 외치고는 포피에게 달려가 그 계획을 전했다. 그녀는 내가 전한 희소식을 별 관심 없이 들었다. 그러더니 호통을 쳤다. 대체 언제쯤이나 쓸데없는 생각 그만두고 차 살 사람을 찾을 거야? 설문조사가 끝나면 바로 찾을게. 이렇게 대답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건 정말 큰일이야, 포피. 그 일은 한 푼 값어치도 없는 일이잖아. 그녀가 조소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포피. 그 늙은 스네이스를 파멸시키고 말 거야. 너도 날 자랑스러워하게 될걸? 두고 봐. 그녀는 여기서 옮길 수 없는 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포피가 전혀 지지를 보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 일에 대단한 열의를 쏟아부었다. 우선 교재를 철저히 읽어 다음에 10문장들을 뽑았다. 스네이스의 말에 따르면 모두 잘못된 문장들이었다. 첫 번째, I am anxious to go abroad. 스네이스는 anxious 대신에 eager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I anticipate trouble. 스네이스는 anticipate 대신 expect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I claim that I'm taller than he is. 스네이스는
claim 대신 assert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I am surprised to see you. 스네이스는 surprise 대신 astonished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he was too interested in her to notice me. 스네이스는 he was too much interested가 옳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I doubt that it ever happened. 스네이스는 that 대신 whether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일곱 번째, under the circumstances, I must agree. 스네이스는 in the circumstances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덟 번째, I was oblivious to his presence. 스네이스는 oblivious 대신 insensible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홉 번째, the two men greeted each other. 스네이스는 one another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 번째, I graduated from high school last year. 스네이스는 I was graduated from 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스네이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위에 인용한 10개의 문장들이 모두 완벽하게 옳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설문조사는 내 신념이 옳다는 것을 철저히 입증해 주었다. 내가 인터뷰한 50명의 교수들 모두가 예외 없이 그 문장들에서 잘못된 점을 찾지 못했다. 물론 이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의 행복은 완전하지 못했다. 그것은 포피였다. 그녀는 악마처럼 내 어깨를 짓눌러댔다. 이 바보 같은 설문조사를 언제 끝낼 셈이니? 그녀는 쉬지 않고 보챘다. 차는 언제 팔 거야? 언제? 이제 곧. 나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달리 해볼 수도 없는 나의 무력감을 책망하곤 했다. 내가 차를 팔 생각이 없다고 자백했다가는 그녀는 곧 떠나버릴 것이다.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녀의 옷이 여름 옷으로 바뀌자 돈독이 오른 이 마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어차피 그녀가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녀의 작고 울퉁불퉁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포피를 달래는 동안 몇 주라는 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흘러갔다. 설문조사를 끝났을 때에는 바야흐로 학기의 마지막 수업 전날이었다.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타이핑했다. 다음날 스네이스 교수의 수업에 들어갔을 때 나는 완전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포피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강철 같은 소나기 힘으로 내 옷깃을 움켜잡았다. 아직도 차를 못 팔았어? 그녀는 물었다. 쉿. 나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나은 대답을 생각하려고 애썼다. 쉿? 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책은 이제 전부 사기만 하면 돼. 오늘은 수업 마지막 날이야. 오늘 돈이 있어야 된다고. 수업 끝나고 얘기하자. 나는 말했다. 그때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아마 톡톡히 혼이 나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다.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고 싶을 뿐이었다. 바야흐로 스네이스와의 대혈투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 전쟁에서는 승리밖에 있을 수 없었다. 내 쪽에 달콤한 승리일 것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떨림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스네이스 교수는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강단에 섰다. 나는 손을 들었다. 뭔가? 그가 묵뚝뚝하게 말했다.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몸을 돌려 학생들을 향해서도 미소 지었다. 교수님, 나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된 사용법에 대해서 수많은 예들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모두가 교재에서 뽑은 것입니다. 나는 10개의 문장들을 줄줄이 읊었다. 교수님의 교재에 따르면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문장입니다. 물론이지. 그가 말을 가로챘다. 자리에 앉게.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요. 우선 방금 제가 인용한 이 문장들이 모두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누가 그런 소릴? 그는 침을 튀기며 말했다. 나는 호주머니에 넣어둔 명단을 꺼내 과시하듯 그것을 폈다.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 박사이신 제이슨 B. A. 버너드 교수, 문학사, 과학 박사, 법학 박사이신 마사 브로운 교수, 과학 석사, 문학 박사이신 찰스 셰빈스 교수, 그리고 문학 박사인 에릭 주잉리 교수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대놓고 킥킥 웃었다. 나는 알았다는 듯이 그들을 향해 기분 좋은 손짓을 해보였다. 자, 스네이스 교수님, 나는 태연히 손톱을 살펴보면서 말했다.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다. 그는 병력치듯 말했다. 첫째, 이 대학 교수들은 문법적인 면에서 바보들이다. 둘째, 견디기 힘든 자네의 뻔뻔함 때문에 자네는 신입생 영어 과정에서 낙제 점수를 받게 됐다. 수업을 마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죽일 수도 있을 듯한 눈초리로 쏘아보고는 재빨리 교실 밖으로 나갔다. 나는 멋진 폼을 잡고 물 없는 수영장 속으로 다이빙한 사람 같았다. 나는 결단이 났고 뭉개졌고 가루가 되어버렸다.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비실거리며 교실을 빠져나와 바깥의 거리로 걸어나갔다. 몇 대의 자동차에 치일 뻔했는데 갑자기 포피가 나의 팔을 잡고 뒤로 획 끌어당겼다. 죽게 놔두지 그랬어. 나는 대들듯이 말했다. 힘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그녀가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갔을 뿐이다. 그녀는 내 컨버터블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차 속으로 밀어놓고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달려갔다. 중고차 판매상을 찾아서 차를 팔자. 그녀는 말했다. 마음대로 해. 나는 멍청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어떠셨나요? 많이 웃으셨나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많은 즐거움을 받았습니다. 역시 유머 작가 맥스 슐먼의 대단한 스토리 전달 능력과 거기에 웃음을 자아내는 유머를 가미해 독자들을 정말 작품에 빠뜨리고 각각의 등장 인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 어디에서 유머를 느끼시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